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 오늘 밤이 법정 시한입니다만 정해진 시간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기업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발언을 했었죠.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는 안 맞는 간섭 아니냐, 일종의 관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극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늘로 끝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3차 수정안까지 내며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데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은 9,410원에서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잠시 후 9시 반부터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환영 만찬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첫 대면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윤아 양 일가족이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4개국 회동에 참석합니다. 나토에 참석한 정상들을 상대로 3분 연설로 북한 비핵화 공조 등도 강조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스페인 마드리드입니다. 네, 오늘 관심은 단연 한미일 정상회담인데요. 역시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나와 있는 이곳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담장 앞입니다. 뒤로 보이는 건물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데요. 각 나라 국기들이 걸려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바로 이 건물 안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번 나토 일정에서 여러 나라와 양자회담이 잡혀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주요한 회담이 바로 한미일 회담이겠죠.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 30분에 열립니다. 한미일 회담은 미국, 한국, 일본 정상 순으로 모두 발언을 한 뒤에 비공개로 들어가는데 이 모두 발언을 YTN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공조하자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토 회의의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아시아 태평양 국가 4개 나라의 회동도 2시간 전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저녁 7시에 열리고요. 45분 동안 잡혀 있는데 다만 의제가 정해진 정식 회담은 아니라 인사와 상견례 성격의 회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마치고 나서 또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3분 스피치에서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양자회담은 무산됐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오늘만 다자회담에서 2차례 만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어제 환영 만찬에서 처음 만나 대화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처음 만나게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28일 밤이었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온 정상과 배우자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행사에서 한일 정상이 처음 만나 4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 취임과 6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다음 달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이 두 나라 정상은 스페인 국왕 주재 만찬에 이어서 오늘만 회담에서 2차례 더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일정이 많죠. 김건희 여사 일정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가장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지 시각으로 이른 오전부터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가치 규범의 연대를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원전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국왕과의 면담도 막 끝났고요. 폴란드, 덴마크와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회의 중간중간에는 EU 상임의장, 캐나다 총리, 루마니아 대통령과 약식 회담도 갖습니다.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와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수석은 원전과 방위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수출 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부문을, 폴란드와는 배터리 전기차 분야, 또 덴마크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과는 에너지 부문 투자 협력이 논의됩니다. 어제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찾아서 단독 일정도 소화했던 김건희 여사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페인 왕실이 주관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왕궁과 국립미술관 등을 둘러보고 다른 나라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도 합니다. 또 다른 단독 일정도 소화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드러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실종됐던 조윤아 양 일가족이 탔던 승용차가 오늘 바닷속에서 인양됐습니다. 윤아 양 가족 3명 모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일가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돼서 차량을 건져 올렸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엔 차량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요.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에 윤아 양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와 여성이 있었고 운전석에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는 남성만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변속기는 주차 상태인 피해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차량에 있는 시신을 운구차로 옮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옷차림 등으로 볼 때 경찰은 윤아 양 가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루어질 건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부검이 진행돼 수면제 복용 여부나 외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우디 차량도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해 다른 사고 흔적이나 고장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은 집에 독촉장이 쌓일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아 양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인터넷에서 가상화폐인 루나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발견된 곳은 안타깝게도 바닷속에 잠겨있던 아우디 차량이었습니다. 인양 작업 3시간 만에 운전석과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윤아 양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뒤 한 달 만에 발견된 시신은 이미 고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윤아 양 부모의 통신과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수면제와 가상화폐인 루나를 찾아본 기록이 나왔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단어 검색어가 루나, 단어 검색 의뢰를 했는데 수면제 루나 그런 단어가 검색했던 통보가 있어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윤아 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사업을 접었습니다. 폐업하기 전 아버지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상가 지인들은 설명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고 카드 빚에 허덕일 정도로 윤아 양 일가족이 겪은 생활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1,000만 원대 정도 가지고 한 4, 5천만 원 벌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소문을 내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윤아양 부모의 금융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일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25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충남 서천입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경기 연천과 동두천에도 시간당 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비구름은 북동진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중부와 전북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중부와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충청도에는 최고 15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철인데 강릉에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한 장마의 원인, 정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강원 영동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강릉의 최저기온은 30.1도.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였습니다. 6월에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에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 달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한 것도 장마철 날씨로는 이례적입니다. 설악산에서 초속 37.7m, 인천 옹진군 초속 27.2m,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남쪽으로는 매우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장마전선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경도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중부지방에 나흘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산발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최근 장마철 날씨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상한 장마를 만든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다음 주부터 예년과 흡사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 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 최저임금이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회의 진행 상황 알려주시죠.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회의를 위해 정회됐다가 5시 반에 속개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요. 올해 대비 2.73% 오른 9,410원부터 7.64% 오른 9,860원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위원들이 3차 수정안으로 2차 수정안에 비해 각각 10원 적은 시간당 1,080원과 20원 많은 9,330원을 제시하자 논의를 촉진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면서 공익위원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심의 촉진 구간이 나오면서 노동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타협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내고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법정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서 오늘 결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 내려갑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강화돼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97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는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만 8천 원으로 낮아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 개편 때 도입된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준을 연 100만 원 소득에서 336만 원으로 높여 대상은 늘리되 보험료는 19,500원으로 30%가량 올렸습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의 반영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100%를 적용하는 다른 종류 소득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도 차값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7만 3천여 명이 월 평균 14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한 달 보험료가 3만 6천 원 줄고 32%는 변동이 없으며 3%는 2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고소득 직장인은 다릅니다.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의 소득이 더 있다면 건보료가 5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고소득 프리랜서 역시 소득 수준에 맞는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후 정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직장인 가운데는 월급 말고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거나 이자나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수입이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원래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연 3,400만 원이었는데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45만 명으로 추산되며 한 달 보험료가 평균 5만 1천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에서 2% 비중에 불과해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장인은 건보료가 변동 없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월급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의 소득이 연 2,100만 원이라고 하면 오직 1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 등이 고용 형태를 악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후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 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재정의 적립금 규모가 20조 원으로 여유가 있어 감소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고 보험료 조정 사후 정산 제도는 내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처럼 최근 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쇼미더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그 밤까지는 이제 최저임금 그 협상이 좀 계속되고 있죠. 매년 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더 팽팽히 맞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올해 역시 기대한 것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최저임금은요 9,160원인데요. 경영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상률은 9,330원, 한 1% 정도대의 수준의 인상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네. 노동계에서는 1,080원, 한 10%대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차로 따지면 한 750원의 격차가 나는데요.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공물가 행진 속에서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인상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다름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려워질 경영 현장이라든가 최근 또 한 가지 경영계에는 큰 숙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인데요. 중대재해법. 예, 네. 바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적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떠안기는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양쪽이 절충을 쉽게 못 이루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투표로 가더라고요. 네, 이제 시한까지 오늘 밤까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거를 두고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자극할 수 있으니까 대기업이나 IT 기업은 이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였죠. 자, 일단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이 발언이 나온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의 바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들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2020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신입사원 입사했었을 때 연봉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네. SK하이닉스는 5,05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금 인상이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지금 단행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고강도의 인건비 상승은 아마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인건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제 IT 기업들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그에 준해서 이제 임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연봉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 같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정부의 이 경제 사령탑이 임금 인상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좀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오히려 특수를 맞았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곳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또 이런 곳에서 인력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또 길러내야 되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런 인력들이 다른 데로 유출됐을 때는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적정 임금 수준 이상의 어떤 광폭의 인상률을 경기가 좋았던 이들 업종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들 업종의 인건비 상승으로 전방위적인 무슨 물가 인상 요인으로 말씀하신 거는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그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이제 굉장히 극소수 기업일 네.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이 부총리의 발언이 이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좀 더 영세한 기업에서 임금을 좀 동결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어떤 그 명분으로 이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물가를 어떻게 보면 잡겠다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그 공공요금 플러스 다양한 요소들이 올라가는 걸 좀 자제해달라는 발언이실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 역할을 하신 분이 많은 기업들에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게다가 금리까지도 올라가서 대출 금리도 이제 대출 금액 자체도 이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처분 소득이 급격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글쎄 이 발언이 어떻게 일파만파가 커질지 저도 좀 걱정은 되네요. 네. 지금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러면은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요. 일단 뭐 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물가 가뜩이나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통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것이 뭐 이론적으로 정립된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수한 어떤 아주 극소수의 회사의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시장 전반의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단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빠르게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렸을 때는 물가 상승이 유발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탑티어의 한정된 기업의 인건비만 상승했다고 해서 이게 물가 상승의 전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올 것이다. 계속 지금 그 식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이제 전방위로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직장인들의 이 그 구매력은 실질적으로 이제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더 이 임금을 이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좀 그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임금 보전을 해주고 오히려 이제 고용도 좀 더 그 살리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 거꾸로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물가 상승은 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좀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소비 활동이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올해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저임금제 그리고 여타 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진짜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팍팍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렇게 좀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부추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인 거죠. 네. 지금 교수님의 이제 이 경제 전공자로서의 그 의견으로는 자, 이러한 그 접근법이 별로 이제 실효성도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그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이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런 발언까지 좀 이례적인 발언까지 한 것은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기조와도 좀 안 맞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꺼낸 이유는 그만큼 정부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내놓을 만한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가잡이의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만 가지고는 지금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가 한계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중앙은행 정부의 수장이라든가 특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이라든가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올리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어떤 뭐라 할까요? 조세를 징수하겠다라는 형태로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가를 잡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기조는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강해서인지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전방위적인 것도 아니고 특정 한정적인 몇 개 기업의 인건비 상승률을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인 것처럼 말씀하는 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은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비롯된 거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었고 그렇다면 접근법도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물가를 보면은 뭐 계속 좀 저희가 이제 통계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식비 같은 경우도 진짜
뭐 안 오르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한 냉면 가격 보면 이제 이미 평균적으로 10,000원 정도 올랐다고 그러고요. 네. 10,000원 이상이죠. 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뭐 칼국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8,000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식비는 한 4.3%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문제는 외식비 같은 경우는 1년 새 17% 가까이 17%. 올랐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동료들하고 가끔 식사로 나가면 야, 옛날 돈 가지고 이제 먹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이런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공급 사이드의 충격이라는 것을 정부의 자발적인 노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지금 우리 정부가 일단락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산유국들의 증산 노력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네. 아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은 그만큼 물가는 안 잡히는데 뭐라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피력되다 보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팍팍한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전망들을 보면요. 일단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공급 사이드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라 밖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쌓여서 좀 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추세가 뭐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뭐 일반 가게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 추세도요. 1월 달에 2.6%에서 매달 오르기 시작해서 6월 달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물가 인상의 속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겨울 전에 전쟁이 끝날 것 같거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이 많은 이 전쟁으로서 자존심을 많이 구긴 상태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전쟁에서 단순히 본인들의 당초 목표였던 돈바스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서구 열강들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라는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올 겨울이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한겨울을 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지속돼서 올 겨울에 에너지 수급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유럽에서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는 적어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전쟁은 겨울까지 갈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 높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에 러시아의 승기를 잡히거나 아니면 휴전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까지는 경제 제재 플러스 많은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올해까지는 결국 이 공급 사이드의 가장 큰 충격 요인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달라질 기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곡물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제대로 된 파종이 일어나지 않거나 특히 세계 3대 밀 생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 현상까지 중첩되다 보니 올해 밀 작황이 정말 예년에 비해서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지금 생산한 어떤 곡물 자원들을 내년에 소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내년에도 물가가 만만치는 않겠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그 지원책, 그 안전장치도 더 좀 튼튼하게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모시고 또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연일 충돌하면서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까지 계속되면서 여당 내 갈등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위원 추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정치권에 퍼진 출처 불명의 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안 의원이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안 의원 측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사실상 이 대표 측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이 대표 측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는데 두 사람의 신경전은 안 의원의 언론 인터뷰로도 번졌습니다. 안 의원이 자신을 향한 이 대표의 공세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신에게 진 패배 때문일 거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발끈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예, 뭐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예. 이 대표와 친윤계 사이 갈등도 끝을 모르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갈등을 부추기는 익명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집안 싸움에 당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결국 당내에서도 거친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 답답하죠. 지금 할 일이 대상 같은데 저러고 앉았으니까 저 당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자. 민주당 역시 심각한 민생 위기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위한 윤리위가 다가오는 가운데 당내 세력 다툼 양상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90년대 학번 70년생이 이른바 97세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계속되는 불출마 요구에도 대응을 자제하면서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 강병원 의원이 97세대 가운데 처음으로 8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부어 승리하는 민주당 시대를 열겠다며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다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져야 될 분도 있는 겁니다. 저라고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대선과 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역시 97세대 대표 주자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도 출마 채비를 마치고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 개파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이기는 정당,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나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강훈식, 박주민 의원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판도에 키를 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다거나 멈춤과 숙성의 시간이 본인이나 전체에 도움이 될 거란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애들도 적고 그리고 연이어 당대표로 나온다면은 당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다. 최근 당 상임고문 5명과 만난 자리에서도 4명이 출마를 만류했는데 이 의원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여전히 함구하며 SNS를 통해 정치개혁을 강조했는데 당대표 출마 명분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쯤이면 8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어떤 지도체제로 가게 될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세대교체론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이 될지는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훈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는 워낙 이제 외교적 격변기 속에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이 일정이 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예, 뭐 핀란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뭐 취소된 걸로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정된 시간에 이제 그 정상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에 있었던 핀란드, 스웨덴하고의 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이제 면담이 이제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내일 오후 내일 3시 정도에 이제 다시 그 회담이 잡혔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알려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에 이제 외교적 결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례 주체는 어찌 됐든 이거는 그 주최 측이나 예. 아니면은 그 상대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이를테면은 뭐 패싱 악수 논란도 있었잖아요.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하는데 눈은 또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것도 뭐 이를테면은 국내 특히 이제 반대 진영 진보 측에서는 이거는 뭐 어떤 망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설령 그게 이제 뭐 무례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를 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죠. 예전에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이를테면 뭐 혼밥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마찬가지로 상대국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이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사 기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나토라는 조직은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사실상 전쟁 중이고 거기에 그 일종의 나토 군대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뭐 지금 전시라고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나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물음표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일정인 한미일 정상 그 회의고요. 이제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이고 또 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이 정상 회의 이거는 뭐 그 열린다 안 열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그 열렸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열리고 있거나 거의 네. 막 끝났거나 그런 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거 4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처음에 안 열린다라고 했던 얘기는 이거를 이제 뭐 해서 여기서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중국에 대한 노골적 견제 아니냐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좀 우려가 돼서 안 열리기로 했다가 사실상 그냥 인사만 하는 상견례 성격에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뭐 아주 의미 있는 이를테면은 굉장히 뭐 대중국 견제 발언이 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언론 보도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나올 의제들을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뭐 견제 아니면 징계 이런 것들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도 일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동참해달라 이런 호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꼭 여기까지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나올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 미국을 한 축으로 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한 축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진영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신냉전 시대의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거기 정도는 의미를 둘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한국의 관계가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나토에 참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조금 이런 친미 아니면서 줄서기 성향을 보임으로 인해서 향후 오히려 외교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미미한 국면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더 이 지혜로운 그런 접근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좀 큰 외교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순방 다녀오면 어떻게 좀 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점에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지율 극적인 반등이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지금 여러 개가 나타났고 있거든요. 그렇죠. 리얼미터도 그러고 뭐 기타 등등 나왔는데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라는 국정수행 지지율에 있어서 그게 더 높다라는 걸로 본다라면은 특히 한 달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됐죠. 출범한 지. 네. 지금 거의 10%포인트 이상 이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긍정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흐름세라는 건데 이제 그게 경제가 안 좋은 거 하나.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인사, 뭐 검찰 편중 인사라든지 아니면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약간 강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다 작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 가지고 그런 거를 다 상쇄해버릴 정도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뭐 중점으로 한 게 세일즈 외교를 해가지고 원전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그게 국민들이 정말 뭐 너무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할 정도로 나올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래서 좀 극적인 반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돌아오면은 뭐 현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처리를 잘 하는 것들,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짚어보죠. 지금 사실 이제 국회 원구성도 잘 안 되고 있고 그 여야 그 양당이 지금 그 당내 사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특히 어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방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여당에서는 자, 이런저런 뭐 확인되지 않은 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 뭐 회동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면담을 요청했다, 뭐 거부당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근데 이 대표 측에서는 발끈하고요. 자, 뭐가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네. 오랜 뭐 이제 언론계 이런 생활을 이제 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예를 들면은 완벽하게 이게 사실 무근인데 네. 이 정도로 언론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확인 취재를 하거든요. 한 명이 얘기한 것만 듣고 이렇게 언론들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보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아일보 보도였는데 22일 그 이제 윤리위원회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만찬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고, 그리고 2차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였고요. 그리고 국민일보 최근 보도는 이제 앞으로 만나려면은 의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와라.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실상 앞으로 회동하는 거를 차단했다. 이거 두 개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근데 둘 다 첫 번째 거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괜히 나온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비공개 만찬이 아니라 비공개 담소를 했다. 만찬은 아니었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만난 거는 사실이고, 근데 두 번째는 못 만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시그널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자주 만나서 신임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이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라는 건 뭐 어떤 그런 스탠스는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거리를 두겠다.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한테 좋지 않은 신호죠. 악재죠. 악재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대통령이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본다라면은 7월 7일에 있을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나왔을 때 당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게다가 최근에 어찌 됐든 누가 원인이 됐든 이준석 대표와 뭐 소위 말하는 간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당내 인사들하고의 갈등 상황을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고 있어요.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처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선을 넓히고 있고, 뭐 이번에는 윤핵관이 아니라 여권 핵심 관계자를 지칭하면서 또 누군가를 또 저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안 좋게 비춰지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선을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과도 여러 가지 뭐 그 언쟁이 이어지고 있죠. 예. 지금 사실 어제죠. 어제 이제 당내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 이제 안철수 그 의원이 참석했다가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만 뭐 좀 이런저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이 얘기가 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나 싶기도 한데 2016년 총선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의원을 이제 저격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2016년에 나한테 20%포인트 이상으로 져가지고 네. 좀 그것 때문에 앙심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저격이죠, 사실. 이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저격을 한 거고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안 좋다라는 거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굳이 안철수 의원을 이런 식으로 저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정쟁화하고 좀 이렇게 전선을 그어가지고 본인이 좀 탄압받고 있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좀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럴 때 안철수 의원을 찾아가서 손 잡고 의원님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하면은 야, 이준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차라리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신경전이 있는 거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2호회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2호회가 이제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25명이 시작을 해서 2호회였다가 뭐 매달 더 인원이 늘어나니까 매달 25일 전후로 뭐 만난다 그래서 2호회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좌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내가 당대표에 나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취재를 보면 알겠죠. 여러 의원들이 뭐 김기현 의원도 갔고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하고 사적으로 대화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사화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이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측은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벌써 당대표 얘기를 해? 이거는 나 지금 찍어내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 좀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런 그 소문이라든가 뭐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설 그리고 이제 사설 정보지의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뭐 당권이라든가 당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당내의 복잡한 상황을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여당도 그 이 구성원들이 도대체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윤리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뭐 이런 그 설도 이제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사실 지금 그 당권을 놓고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일단 그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는 거냐? 뭐 출마하는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친문계 쪽의 유력 주자들은 이제 불출마를 연달아 선언을 했고요. 좀 잦아들은가 했었던 이제 세대 교체론, 이른바 이제 97세대 기수론이죠. 이 부분이 좀 요 며칠 사이 조금 부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주자로 이제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죠, 전당대회. 예. 그래서 이제 뭐 양강, 양박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양강이라고 하면은 강병원, 강훈식, 그러니까 70년대생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양박이라고 하면은 박용진 그리고 박주민. 그래서 이인영 의원이 이제 최근에 그 양강과 양박을 같이 만나가지고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강병원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있었던 그 천신정의 정풍운동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권노갑 고문에 대해서 권노갑 의원에 대해서 딱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권노갑 때문이다. 딱 이제 지명을 하고 거기서 그때는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천신정,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천신정이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세 명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제 정풍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권노갑을 소위 말해서 직격했을 때는 성공을 못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한 이후에 권노갑 고문이 이제 사퇴를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반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지금 강병원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승산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세대 교체. 그때도 동교 동계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이를테면 친노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제 그때가 서막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것도 예, 당에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또 나왔다라고 강병원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당내 팔력도 있고 사실은 이재명 의원은 이제 사실상 저격을 한 거라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이를테면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든지 보궐선거 아니면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당내 세대 교체론 정풍 운동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이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이제 8월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 그 의원이 이제 역시 지금 그 전망되는 대로 나온다면 출마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이런 그 97세대의 주자들이 뭐 이를테면 단일화를 해서 대항마를 내세운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단일화의 경우에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러는데 아직 97세대가 소위 말해서 구심점이 없고 아젠다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게 그냥 나이가 내가 젊으니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때 정풍 운동도 이를테면 구태 정치, 이를테면 개파 정치 뭐 이런 거 동교동이 지배하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결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가 뭐가 아젠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정도의 리더십이 이분들한테는 아직 좀 있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그리고 당내 여론이나 뭐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여론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대표는 뭐 이재명이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또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유의미하게 받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갈지 단일 지도 체제로 갈지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은 최고위원을 이제 당 대표 나온 순서대로 뽑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득표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97 세력이 소위 말해서 그룹화가 돼가지고 당내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에 따라서도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드디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오늘 식약처의 품목 허가 결정을 받았는데요. 스카이코비1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중화 항체,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의 양이 2.93배 높았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도 10.8% 더 높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속칭 델구라고 하는 청소년 대리구매 현장입니다. 술과 담배 등을 사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네, 모자를 쓴 여성이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검은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를 확인한 남성은 여성에게 현금을 주는데요. 20대인 이 여성은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올해만 이런 대리구매로 11명이 적발됐는데요.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동남아시아 까마귀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주로 소식하는 큰부리 바람 까마귀가 마라도까지 날아왔습니다. 네, 큰부리 바람 까마귀, 본래 이름은 아닌데요. 국내에선 처음 발견돼서 정식 명칭조차 없어 가칭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까마귀가 동남아 안에서 월동지로 이동하다 길을 잃어 마라도까지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런 아열대조류가 우리나라를 더 많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일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늘어 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이가 중요하지만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방역을 당장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1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도 1,000여 명 늘어 유행 감소세가 꺾인 양상입니다. 감소세 둔화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 규모는 7,000에서 8,000명 수준에 달합니다. 실제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까지 올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것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으로 접어든 원인으로는 날씨와 면역력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고 냉방기기를 켜둔 실내를 중심으로 활동량이 증가해 감염에 취약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자연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파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환자 규모를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입국 제한 완화로 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려 요소입니다. 이 같은 유행 추이에 대해 정부는 예상해왔던 것이라며 소규모 증감이 한동안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유행이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갈 것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자가 늘긴 했지만 재유행 시작으로 보긴 어렵고 의료 여력과 피해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불 피해지에서 인공보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림 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제 산불 피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이 논란을 다루는데요. 이번에는 산불 피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나무 배기 현장 취재했다고 하죠?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의 한 마을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인근 산림에서 나무 배기가 잦아졌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불 피해 나무를 잘라내는 모두 배기는 인공 복원을 하는 산림에서 진행하는 작업인데요.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방식이 산림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인공 복원을 하는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자연 복원이 여전히 요원해지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내용을 다룬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의 한 시골 마을. 지난 3월 울진에서 시작돼 10일 동안 축구장 2만 9천여 개 면적을 태운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장현칠 씨는 산불은 진화됐지만 요즘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어떤 데 가보면 진짜 막 눈물 난다니까요. 내 다시 벌목하고 막 완전히 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다 그러는데 보면 좀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곳곳 심상치 않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 현장 주변에는 나무를 베어준다는 현수막이 쉽게 발견되는데요. 실제 벌목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차를 타고 10분가량 산불 피해지 쪽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포탄에 맞은 것처럼 한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숲이 나타나는데요. 굴착기와 트럭이 베어낸 소나무를 분주히 옮겨 한쪽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제거, 나무 제거. 산으로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해주면 나무 심으라니까요. 해당 작업이 문제는 없는 건지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긴급 발체는 아니고 산지우분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산불 피해가 안 된 곳이면 저희가 존치 지역으로 놔두고 산불 피해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거든요. 현행 산림자원법을 보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벌채가 가능한 상황. 피해 지역의 산 주인들은 벌채가 이뤄져야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인공조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을 생각하는 거지. 소득을 생각지 않고 자산세부를 줘가면서 세금 내가면서 그 상도 딱 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는 어떤 그 대가를 국가에서 지불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공조림이 진행되다 보니 벌목 조림업체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조림 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6개 항목을 합쳐 1헥타르당 983만 원. 이 가운데 보통 조림업체가 산 주인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1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입니다. 계속 베고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라고 하죠. 계속 솎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산불이 있을 때는 일종의 산불 특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자연복원을 결정한 산 주인에게도 마땅한 보상책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숲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공조림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또는 벌채하는 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그것이 더 아름다운 숲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지난달 산불 피해지 복원계획 수립 이전에 벌채를 진행하는 사유림의 경우 조림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대형 산불. 사유림이 전체 산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연복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낸 면적이 굉장히 상당해 보이는데요. 지금 울진에서 이렇게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울진군청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산불 피해지 가운데 현재 모두 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총 10곳으로 면적은 24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크기로 환산하면 35개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저희가 드론으로 찍어서 화면에 잡힌 곳은 14헥타르 정도 됩니다. 보셨다시피 이 벌목 업체와 산 주인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이 벌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일부는 산림이 훼손되는 모습에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 산림 복원 방식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산 주인과 벌목업체 입장이 첨예해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 복원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 그리고 생태 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 보전,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산불 피해지 사유림에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유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자연복원을 선택하는 산주가 늘어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산불 피해지에 적용하도록 법을 준용을 해서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월간뉴 있죠. 내일 환경과 관련된 마지막 보도가 예정돼 있죠? 네, 내일은 전기차 폐 배터리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나오는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들을 두루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내일 보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긴급 의약품에 이어 구급차와 식량 등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공호흡기와 파상품 주사 등 약 25톤의 긴급 의료품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폴란드를 거쳐 조만간 우크라이나 보건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중 1차분이고 연내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한 수술용 도구와 항생제 등 의약품을 추가로 보낼 계획입니다. 또 구급차와 통조림 등 식량을 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재건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합니다. 이동 외교부 2차관은 다음 달 4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시설 복구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청취하고 초기 재건의 우선순위와 방식 등 기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스위스 등 40여 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Très très chaud, on essaie de rester à l'ombre, de se rafraîchir, boire beaucoup d'eau, des fruits, mais sinon... I don't know what it's usually, but it's really hot, you know. So it definitely have to be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I think. Che il caldo che maggio e giugno ha fatto non è quello usuale, insomma, qui stiamo già a 40 gradi a giugno. Prevedo un luglio-agosto terrificante, poi non c'è l'acqua, la siccità, sono problemi seri, sono problemi seri.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